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31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기사는 전자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사가 60년 방판 역사, 아모레 온라인으로 진화, 에디샵 문을 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어릴 때 그 피어리스라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머니가 양품점을 하셨고요. 피어리스, 그리고 그 피어리스 화장품을 파시면서도 그 양품점 안에 외할머니가 국제시장 나가셔서 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옷 장사를요. 그래서 그 국제시장 가서 옷을 떼와 가지고 그 양품점에다가 걸어놓고 옷을 팔기도 하고, 옷을 팔 때 손님이 오면 제가 엄마 손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손님이 와서 막 옷도 입어보다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이 옷 사고 싶다 해서 옷을 사가기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하고,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국제시장에 옷 물건 대러도 많이 다니고, 서울 와서도 동대문에 이제 평화시장이나 그쪽에 그때는 이제 뭐 장사를 하시려고 옷을 보러 간 건 아니고, 어머니랑 그냥 어머니가 옷 사실 때 저랑 저 형님하고 저 동생하고는 잘 안 다니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 가실 때는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건에 대해서 흥정하시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개념이 그때 어릴 때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또 어머니가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걸 간접적으로 보면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재테크 같은 거 하실 때 아이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요. 어른들이 있는데 뭐 애들이 저기 가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간접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투자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뭐 어떤 걸 하셔가지고 손해를 보셨지, 이런 것도 다 간접 경험이 되니까요. 어릴 때 참 어머니 장사하시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디 공모주 청약도 해보자, 아니면 어디 아파트 청약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다 하나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금정시장인가? 그 금정시장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방판을 해서 큰 회사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모레퍼시픽 방문 판매 역사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마 옛날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릴 때 유경수 여사님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올린 머리인가요? 이 머리가 상당히 유행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뉴커머스 옛 방문 판매 채널을 디지털 영업망으로 확장한다. 1964년 아모레퍼시픽, 당시에는 이름이 아모레퍼시픽이 아니었죠. 태평양화. 태평양 화학공업이 풀네임인데, 그때 처음 방문 판매 사업을 시작한 이후 60년 만이다. 당시 아모레 아줌마로 불리던 판매원이 만들어낸 화장품 유통 혁명을 디지털상에서 MG 카운셀러가 이어받았다. 그동안 뉴커머스 채널은 대표적인 대면 창구로 인식됐지만, 최근 방문 판매법 개정으로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가 허용되면서 가능해졌다. 최근 MZ세대 카운셀러 유입이 늘면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디지털 영업이 활발해진 점도 발빠른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30여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카운셀러 온라인 판매망인 에디샵을 구축했다고 하네요. 에디샵이네요. 이 에디샵은 기존 카운셀러몰을 전면 리뉴얼해 선보인 것으로 현재 파일럿 운영 단계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에디샵은 기존의 이제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MZ세대 카운셀러 유입을 겨냥한 것이 특징인데, 에디샵에서 활동하는 일을 지칭하는 에디터들이 활동하는 샵이라서 에디샵이라고 이름을 지었군요. 이 에디터가 직접 선별한 상품과 취향이 담긴 콘텐츠를 올리면 소비자가 해당 에디터에 특정 인터넷 주소로 연결해서 에디샵에서 구매하는 방식이고, 기존 방문 판매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 방식이라 방문 판매원에게 직접 구매가 가능했지만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이 이동하면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또 에디터가 자신이 선별한 브랜드와 상품 라인업을 통해서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콘텐츠를 통해서 영업망을 늘릴 수도 있고, 또한 에디터를 추천하면 판매 인센티브 이외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카운셀러 커머스몰인 에디샵을 내놓은 것은 지난 3월 개정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 해당 법안이 개정된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방문 판매 업황이 급격히 쪼그라들면서 온라인 영업으로 환경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다. 이거는 이해가 된다, 그죠? 개정안에서는 후원 방문 판매의 방식에 방문뿐만 아니라 후원 방문 판매업자 등이 개설,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이러한 영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뉴커머스 사업 전략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에디샵과 함께 2040 세대를 타깃으로 새로운 회원 체계 기반 디지털 사업 모델도 추진하는데, 해당 사업 모델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운셀러 중심 새로운 회원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MZ세대 카운셀러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도 마련을 했고, 2040 카운셀러 대상으로 진행 중인 뉴 아이콘 프로젝트는 현재 250여 명의 카운셀러가 도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뉴 아이콘 세미나를 시작으로 약 3개월간 진행 예정이며, 참가한 카운셀러들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며 뷰티 인플루언서 역할을 수행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카운셀러몰로 운영하던 것을 에디샵으로 전면 리뉴얼해서 선보였다고 하면서 에디샵 론칭 후 카운셀러들도 온라인 활로가 마련돼서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왕홍들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기 유튜브 채널이나 자기 그 위챗이나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에 LG생활건강의 후라든지 그런 거를 판매를 했을 때 뭐 한 번 판매에 뭐 엄청난 규모의 화장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왕홍이 엄청난 이제 셀러스 파워를 갖는 그런 주의가 됐었는데, 약간 그런 걸 벤치마킹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희귀질환 치료제 유럽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거의 지금은 거의 100% 자회사죠. 예전에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같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바이오제니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픽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몇 프로 자회사인가 또 이런 거는 또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가고 싶으니까요. 한번 쭉 들어가서 기업 개요에 보면 자회사 투자 현황이 나오거든요. 자회사 투자 현황에 관계회사 삼성바이오에픽스 돼 있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의 100%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에픽스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위탁 생산을 해주는 데고 삼성바이오에픽스는 약간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한 바이오시밀러 같은 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픽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로부터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 성분명이 에쿨리주맙이라는데 이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솔리리스의 바이오시밀러가 그 옛날에 화학 베이스로는 계량신약 제너릭이랑 비슷하다 했죠. 그 카피 제품. 네. 이 카피 제품 바이오 단백질 의약품을 카피 제품을 만든 걸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고 계량 신약이라고 해당되는 거 거기다 조금 더 계량을 해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도록 만들게 되면 이제 계량 신약이 되는데 그 계량 신약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바이오 베터라고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에피스클리는 삼성바이오에픽스가 개발한 혈액학 분야 첫 번째 바이오 의약품이네요. 지난 3월 30일 유럽의 의약품청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CHMP에서 판매 허가 긍정 의견을 획득한 후에 약 2개월 만에 최종 품목 허가가 이뤄졌고요. 솔리리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등의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연간 치료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바이오 의약품이네요. 와. 지난해 연간 글로벌 매출액은 약 5조 원에 달하네요.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 네, 처음 보는 병인데 삼성바이오에픽스는 에피스클리 허가로 유럽 시장에서 총 7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유하게 됐네요. 기존 자가 면역, 종양, 안과 질환 치료제에 이어서 혈액 질환 치료제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에피스클리 임상 3상 총괄 책임자인 장준호 삼성서울병원 혈액 종양 내과 교수는 SB12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 임상으로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초고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개선시켜 의약품 미충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화학 제품의 화학 약품을 카피를 한 게 제네릭이라고 했잖아요. 그 화학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을 때 그 성분의 조합이라든지 화학적 조합을 알게 되니까 소위 말해서 레시피를 아니까 특허 종료되면 똑같은 레시피를 해가지고 제네릭을 만들고 근데 그 제네릭이 똑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서 임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임상 다 해야 됩니다. 다 해가지고요. 똑같은 동등성 이런 효과가 나오는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비교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한테도 오리지널 넣고 이 다른 환자한테 이 바이오시밀러를 넣어 가지고 똑같은 동등성에 대한 그런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11월부터 19년 3월까지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으로 SB12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약동학적 동등성을 입증을 했고요. 이후 2019년 8월부터 21년 10월까지 8개 국가 PNH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SB12와 오리지널 의약품과 임상 의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약국에 가시면 예전에도 제가 무슨 니조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개보린 뭐 이런 거를 사러 가면 약국에서 약사님이 요거 똑같은 건데 이게 가격이 요거는 11,000원인데 이거는 8,000원이에요 하면서 권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네릭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똑같은 거면 그거 주세요. 예, 권유하신 걸 이제 사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레시피로 이렇게 계량신약이라든지 제너릭이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면 오리지널 가격보다는 확실히 쌉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개보린 주세요. 11,000원이면 개보린 주세요. 이거는 뭐지? 이름 못 들어보던 건데 8,000원이라도 안 살려고 할 거잖아요. 좀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너릭이 확실히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게 쌉니다. 근데 국가가 우리가 건강보험료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오는 보험료를 더 높일 수가 없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려면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제품 같은 걸 적극적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이재용 정의선 맞선 미래차 주도권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손을 잡나 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래차 시대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손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삼성과 현대차의 전장 부품 협력 확대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파격 횡보다. 디스플레이로 시장한 전장 부품 분야 협력이 배터리와 반도체 등 차세대 먹거리 사업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재계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대차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용 OLED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두 회사 간 전장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쏠리고요. 그동안 재계 1위 삼성과 3위 현대차는 특정 사업군에서 협력 사례가 많지 않았다. 두 그룹은 과거 수직 계열화 시기 현대가 반도체 산업, 삼성은 또 자동차 산업 진출하면서 경쟁 관계를 촉발했었죠. 그렇네요.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현대반도체와 LG반도체가 합쳐져 가지고 생긴 거고 삼성은 또 반대로 97년도에 그 자동차 산업에 96년 이때 진출을 하면서 서로 여기는 내 밥그릇인데 감히 이쪽으로 들어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악화됐었는데 여전히 세부 사업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협력 성과가 없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이 회장과 정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2020년대 이후 반전이 됐고요.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수차례 단독 회동을 통해서 미래차 사업 분야 협력을 논의하며 함께 전장 사업 밑그림을 그려왔고 그 결과 삼성은 2021년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디지털 사이드 미러용 OLED 공급이라는 의미 있는 협력 물꼬를 텄다고 하네요.
배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미래차 전원기 전장 부품은 글로벌 기업이 주목하는 신성장 동력이고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부품 시장은 2024년도에 4천억 달러, 내년도에 약 한 520조 됩니다. 이 4천억 달러에서 28년도에 7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네요. 2016년 미국 전장 부품 기업 하만을 인수하는 삼성은, 하만 인수한 게 2016년 벌써 7년 전이다, 그죠? 한 4, 5년 전 같아 보이는데, 최근 이 회장 주도 아래 전장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회장은 완성차 최고 경영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직접 세일즈까지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올리버 집세 BMW 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서 이달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회동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제네시스 G90 실내 사진이 나오는데 갈수록 이제 앞에 디스플레이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제네시스 작년에 그 중고차를 사긴 한 건데 그 차에도 보니까 깜빡이를 켜니까 사이드 미러,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그 화면이 딱 뜨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이 사각지대가 다 보이더라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화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은 계속 이렇게 화면이 커집니다. 테슬라도 요 중간에 보면 17인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축적한 OLED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달 페라리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등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요. 미래차 시대의 견고한 파트너십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삼성과 현대차가 디스플레이를 계기로 배터리와 반도체, 센서, 인포테인먼트 등 전장 부품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 회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364만 대를 생산을 해서 글로벌 탑3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를 했죠. 글로벌 주요 완성차들이 전기차에 올인하면서 규모의 경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파트너를 보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양산은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에 이어 삼성 SDI로 배터리 협력사를 확대한다면 공급처 다변화는 물론 물량 확보 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서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윈윈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재계 관계자는 삼성과 현대차의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은 미래차 연구개발과 생산, 인프라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전후방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 경력, 펀을 얘기하는 거죠. 편안이 아니라 경쟁 우위 혹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변곡점, 영어로 inflection point라고 불린 이것은 변화의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에 점을 말한다. 제가 이 변곡점을 되게 좋아하죠. 모든 투자는 추세를 타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추세를 탔을 때 그 추세가 꺾어지는 이 변곡점을 잡아내는 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추세가 시작되는 바닥에서 이 다운 트렌드가 업 트렌드로 바뀌는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파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잖아요. 꺾어지는 이 변곡점. 항상 이제 변곡점에 대한 생각을 늘 투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인플렉션 포인트, 이 변곡점 되게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불린 이것은 변화의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을 말하는데, 변곡점은 원래 경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것을 회자시킨 이는 다름 아닌 인텔 CEO 앤디 그로버였다. 저서에서 그는 기업 생에서 비즈니스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시점을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불렀는데, 변곡점은 처음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기 마련이고요. 그러니 기존 전략을 수정하거나 새 전략을 수립하는 건 버겁기 마련이다. 대개는 누구에게도 말이다. 실상 혁신이란 일종의 상징어이기도 하다. 종종 미사역으로도 비춰진다. 혹은 뭔가나 어떤 상황을 뭉쳐 은유하는 데 사용하는 것쯤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 데는 역설적이게도 감탄사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탓이기도 하다. 만일 이제껏 상식을 뒤엎는 뭔가를 찾아냈다면 이 환희를 표현할 단어에 내가 찾아냈노라 라는 의미의 유레카를 제외하고 실상 뭐가 있겠냐. 그렇네요. 그래서 이 적당한 단어로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마케팅의 대전제는 뭘까? 누구든 브랜드와 로열티 그리고 소비 습관이란 걸 떠올리지 않는 이는 없겠다. 하지만 이 전승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는 석연찮은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으니 문제다. 2012년 달러 쉐이브 클럽이란 곳이 어느 날 갑자기 소비자 지형에 등장을 했고, 브랜드 약속은 간단했다. 저렴한 구독료로 면도기를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는 것이었고, 비용은 절약되고 상점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어느 평소보다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 아침에 낡은 면도날 밖에 남아있지 않은 멍한 처지도 피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2017년쯤이 되자 30억 달러짜리 시장의 8%를 차지했다. 이 달러 쉐이브 클럽이란 곳이 이렇게 성장을 했군요. 거기다가 실상 면도날 점유율은 15%나 됐고요. 그동안 시장을 만드느라 온갖 노력을 했던 글로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노릇이었다. 얼마 전만 해도 시장의 70%를 점유했었고, 어느 기업보다 품질에 목마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있다고 믿었다. 후속작은 언제나 더 높은 가격으로 출시했고 멋지게 성공했다. 오죽 이 믿음이 확고했으면 프락터 앤 갬벌 P&G는 2005년 무려 570억 달러를 이 브랜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지불하는데 서스럼함이 없었다. 하지만 달러 쉐이버 클럽은 이 시장의 변곡점이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래요. 2015년에 P&G의 남성용 면도기와 블레이드 점유율은 59%로 떨어지는데요. 2016년 7월에 유니레버는 달러 쉐이버 클럽을 1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으로 이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증명한다. 질레트의 대응 전략이란 것이 질레트 쉐이브 클럽이란 것이 드러났을 때 고객의 습관이란 것이 모두 생각하던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렇게 P&G는 자신만의 구독과 배송 서비스에 눈을 뜨게 되었지만 말이다. GM이 세웠던 시장 가설이 라이프스타일 소비란 것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장의 대전제는 질레트의 가설도 클럽이란 이름을 단 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안에 시장 한 뭉트기를 내놓아야 했다. 모두가 질레트 같은 기업에는 그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누적 우위란 경쟁 우위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새로운 방식의 면역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한번 자문해보자.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믿어왔고 여전히 의지하는 그 가설은 견고한 것인지, 아마 당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한다면 아마 그게 정답일 터다.
질레트와 P&G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예. 제목이 경쟁 우위 혹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네요. 네, 한번 다시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ET 단상 AI 대항해 시대에 마주친 흥선대원군. AI 대항해 시대에 마주친 흥선대원군. 딱 일단 제목부터 되게 재밌는 칼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민명기 로앤굿 대표시네요.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필자는 변호사다. 이혼 소송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는 어렵다. 만약 의뢰인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검토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대답할 것 같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 AI 챗봇이 대답을 한다. 그것도 즉문즉답이다. 실제로 물어보니 챗GPT도 구글 바드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챗GPT는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구글 바드는 미국 법에 존재하는 영상통화를 언급했다. 국내는 필자가 운영하는 리글테크 회사 로앤굿이 국내 최초로 AI 법률 상담 서비스 로앤봇이라는 AI 챗봇을 출시했다. 다행히 로앤봇은 챗GPT나 바드보다 국내법에 더 부합하는 답을 내놨다.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리글테크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생성형 AI의 등장은 언어의 장벽 그리고 지식의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항해 시대 서막처럼 느껴졌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업무에 가까웠다. 질문자가 협의 이혼 외국을 검색하면 협의 이혼과 외국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보유한 콘텐츠를 불러오는 정도였는데 질문자 의도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찾는 답변을 할 수도 없었다. 특히 복잡한 논리와 용어로 이루어진 전문 지식 영역에서는 더욱 그래했고요. 그러나 이제 AI는 외국에 거주하는 남편과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 첫 목표 지점이 한국 법률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글과 오픈 AI 등 글로벌 AI 회사들은 현재 한국 시장에 가장 관심이 뜨거운데 그래요. 구글은 영어에 이어 두 번째 언어로 한국어를 지원을 했고요. 외국어 중 가장 먼저 지원한 것인데 그 이유로 최첨단 IT 기술을 보유한 흥미로운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테스트베드가 많이 된다라고 예전에 신문 기사 읽으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 역시 곧 한국을 방한한다고 합니다. IT 업계에서 한국, 특히 서울은 IT 소통 속도가 가장 빠른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 한다. 딱 나오네요. 나아가 골드만삭스는 지난 3월 생성형 AI로 대체될 영역으로 법률, 행정 분야를 1순위에 꼽았다. 이 분야는 사람 의존도가 큰 동시에 대부분 텍스트 기반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실제로 해외 리글 테크 업계는 현재 생성형 AI 적용에 분주하다고 하네요. 일본 법률 플랫폼 뱅고시.com은 2분기 중 대화형 AI 법률 상담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했고요. 키라 그리고 로그릭스와 같은 미국 리글테크 회사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계약서 검토, 법률 서류 작성 등 서비스를 이미 출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AI 대항해 시대의 희망봉, 한국 법률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대한변호사협회라는 흥선대원군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변협 회장은 취임사에서 변호사는 선비고 법률 시장은 선비인 변호사가 독점하는 시장이라고 일갈을 했고요. 변협은 AI는커녕 온라인 플랫폼조차 인정할 수 없다면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2년 전에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에 참여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해서 결국 서비스가 종료됐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제공돼 불법은 아니니 징계라는 칼을 빼든 것입니다.
다행히 과거 조선시대와 다른 부분이 있다. 흥선대원군이 왕따라는 사실인데 지난 2년간 경찰, 검찰은 로톡에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법무부는 광고형 법률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징계 근거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에다가 20억 원의 최대한도 과징금을 부과했네요. 지난 100년간 이 나라가 선비가 주인인 조선에서 IT 강국인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고집스러운 흥선대원군도 최근에는 내심 시름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 광고를 올리고 챗GPT라는 로봇은 협의위원에 대한 법적인 답변을 이미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과거처럼 항구를 걸어 잠근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구글이나 오픈AI를 고발할 수도 없다. 과연 흥선대원군이 최근 등장하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네, 글이 아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이해가 잘 되게끔 잘 쓰셨네요. 에세이 우리나라 로스쿨은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논술 시험이 있군요. 논술 시험.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들어갈 때도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요. 에세이가 자꾸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보통 우리가 리딩, 라이팅, 뭐 그래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라이팅이거든요. 리딩도 어려운데 리딩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전체적인 생각과 인포메이션, 정보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입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해력과. 근데 라이팅은 리딩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성을 하고 전체 글의 스트럭처를 짜고 그러려면 그런 능력을 어릴 때부터 제가 만물상 이런 걸 되게 오랫동안 봐왔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뭘 얘기를 본인이 주장하려고 하는 얘기에 대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을 쓰셨네요. 그 다음 기사는 인텔 AI 앞세워가지고 CPU 시장 공략 가소 하반기 메테오 레이크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AI 시장이 완전히 지금 엄청난 격동기죠. 격동기를 앨런 그린스펀이 자서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Age of Turbulence라고 우리가 비행기 타면 이제 기상 뭐 이렇게 터뷸런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AI가 격동의 시기인데 지금 인텔의 주가는 계속 빠지고요.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는 신고가가 나면서 전 세계 시총 상위 5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기사가 잠깐만 지금 기사를 몇 개 했지? 기사를 벌써 5개를 다 했네요. 이 기사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